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중세의 정치를 공부합니다. 자, 중세는 여러분 고려 시대를 얘기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고대의 정치를 마무리했습니다. 고대, 그러니까 삼국시대부터 남북국 시대, 후삼국 시대까지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왕건이 세운 고려, 정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2시간에 걸쳐서 정리합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를 보시면 제목이 고려의 성립과 민족의 재통일이라 적혔는데요. 자, 고려는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건국 과정부터 정리할게요. 자, 먼저 고려는 누가 건국했냐? 인물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왕건. 왕건이 어디에? 바로 송악의 도읍을 정해서 고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자, 고려의 건국 과정은 후삼국 시대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요. 후 고구려를 궁예가 세웠죠. 그런데 궁예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민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미륵불이라 칭하면서 이렇게 종교적인 모습만 띠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하들은 당시 궁예의 신하였던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자 했고요. 당시 왕건은 호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왕건은 어디에? 송악의 호족 출신이고요. 왕건의 아버지가 궁예와 힘을 합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왕건이 성장하게 되는데 당시의 왕건이 궁예를 밀어내고 왕이 되면서 고려를 건국하게 되고요. 고려는 그래서 몇 년에 건국이 됐냐? 918년. 그러니까 10세기부터 우리는 고려시대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려 건국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 자, 고려는 건국됐지만 여전히 신라와 후백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려를 건국하고 신라 경순왕이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순왕은 스스로 항복해서 고려의 신라가 병합되고요. 당시 신라에 있던 관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나 왕족들이 이렇게 고려에 흡수가 되면서 관직을 차지하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후백제를 정벌하게 됩니다. 자, 왕건은 2차례의 전쟁을 합니다. 백제와 공산전투와 안동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결국 후백제를 차지하게 되고요. 또 발해의 유민들까지 받아들이면서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죠.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자,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이때부터 한반도의 나라가 하나가 되는 실질적인 형태를 띠게 되는데, 자, 우리는 여기에서 고려가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그 과정 기억하시고요. 왕건의 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조의 정책 번호대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태조 왕건은 백성들에게 민심을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력은 취민유도 정책인데요. 자, 취민유도의 뜻 교재에 적혀 있습니다. 흩어진 백성을 모으고 조세를 징수함에 법도가 있다. 즉, 당시에 지나친 세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조세 감면, 세금을 줄여주게 되고요. 또 당시에 빈민구제기구입니다. 흑창을 설치하게 된다. 그래서 왕건은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민심을 얻게 되죠. 자, 두 번째는 통치 기반을 강화하게 됩니다. 통치 기반을 강화했다는 건 다른 의미로 왕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관리의 제도, 관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교재 살펴볼게요. 관제 정비, 태봉의 관제를 중심으로 신라와 중국의 제도를 참고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개국공신, 고려를 세우는 데에 공을 세운 신하들과 또 호족 세력들을 포섭하는 모습, 즉 호족을 관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족을 통합하는 것과 호족을 견제하는 정책인데요. 자, 당시에 지방 호족들이 신라 말기부터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건 역시 호족 출신인데요. 지방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합니다. 먼저 혼인 정책. 자, 왕건은 우리 역사에서 봤을 때 이거는 재밌는 얘기인데요. 부인이 가장 많기도 했습니다. 무려
29명이었는데요. 그 정도로 부인이 많았던 이유는 바로 혼인 정책 때문이에요. 호족들의 자제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호족 세력을 포섭하기 위한 정책이었고, 또 하나 당시의 호족 세력들에게 사성 정책이라 해서 왕씨성, 임금의 성을 하사하고 관직을 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대비해서 호족을 통합했지만, 반대로 호족 세력을 견제하는 정책도 있었는데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인제도. 자, 기인제도는 여러분 지난번에 배웠던 통일신라의 상수리 제도와 비슷한데요. 호족의 자제를 수도의 인질로 삼는 것이라고 했죠. 이것이 고려시대에도 유지되고요. 또 하나는 사심관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심관제도는 사실 호족 통합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심관제도는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 출신을 관리로 임명하는 제도인데요. 자, 이 제도는 호족을 오히려 우대하는 제도였고요. 기인제도는 호족 세력을 감시하는 제도였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 제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치 규범은 정계와 계백료서를 만들어서 관리들이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했고요. 또 태조 왕건이 후대 왕들에게 가르침을 남겼는데요. 중요합니다. 훈요 10조. 그래서 10가지 가르침을 남겼는데 이 훈요 10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 기억하셔야 돼요. 교재를 보시면 우리 통치 규범 바로 아래에 훈요 10조 정리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적혀 있는 문장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 국가의 대업은 재불의 호위와 지덕의 힘입음을 기억하라. 또 사사의 쟁탈이나 남조를 금하라. 또 연등과 팔관의 주신을 함부로 가감치 말라. 이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훈요 10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3가지. 첫 번째는 태조는 나라를 건국하면서 특히 이것을 강조했는데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훈요 10조에도 역시 불교를 중시하라는 내용 나타나 있고, 두 번째는 당시에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이 훈요 10조에 남아 있고, 이것을 무슨 정책이라 볼 수 있냐? 아래에서 정리하겠지만 북진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불교 중시, 그리고 두 번째는 북진 정책,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라. 이와 같은 내용인데요. 훈요 10조는 문제에서 다시 한번 다루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2가지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조 왕건의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북진 정책인데요. 자, 태조 왕건은 나라 이름을 고려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북진 정책을 추진한다?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고요.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2가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북진 정책 기역과 니은에 적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옛 고구려의 도읍이었던 어디를 중시한다? 평양성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경 중 하나로 이곳을 정하고 분사제도를 여기에서 실시하게 되죠. 또 하나는 앞에서 얘기했죠. 발해를 멸망시킨 누구를 배척한다? 거란을 배척하게 되는데, 거란은 야만하다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의 정책은 취민유도, 통치 기반 강화해서 호족 세력을 통합하고 견제하는 방법, 또 통치 규범을 마련했는데 훈요 10조 기억하시고요. 북진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고려 초기의 왕권의 변화를 정리해 볼 건데, 태조는 앞에서도 얘기했죠. 부인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식들도 많았는데요. 자, 왕건이 죽고 나서 왕위를 물려주고 이 왕권이 유지되는 과정은 왕위 계승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도 적어놨습니다.
호족과 공신 세력의 연합 정권이 형성되면서 왕자들과 외척들 사이에 왕위 다툼이 치열한데요. 자, 이때의 모습이 바로 해종 때. 해종 때 이렇게 왕위 계승 분쟁이 일어나고 또 왕교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략결혼과 또 호족, 외척 세력의 개입 때문에 일어났던 반란인데, 자, 이와 같은 과정은 한마디로 왕권이 어떻게 되는 결과?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왕위 다툼이 치열했다는 건 그만큼 호족 세력들이 성장했다는 얘기인데, 자, 이것을 해결한 사람 바로 광종입니다. 자, 광종은 다양한 개혁 정치를 추진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자, 광종의 개혁 정치는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까지 정리되어 있고요.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광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실시합니다. 기역입니다. 노비안건법. 자, 이러한 명칭은 우리가 낯설죠. 의미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양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풀어주는 정책인데요. 노비는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재산 또는 물건이라 여겼어요. 그래서 이 노비양건법을 실시하면서 호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켰다. 한마디로 호족 세력을 누르기 위해서 이 노비양건법을 실시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이때는 쌍기라는 사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것을 실시합니다. 과거제도 실시. 그래서 과거를 실시했다는 것,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역시 호족 세력을 누르기 위한 방법이었고, 자, 세 번째는 관리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공복제도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복제도, 이제 관리의 옷, 이것을 마련하게 되고, 또 네 번째로 태조 왕건의 가르침에 따라 무엇을 장려하게 된다? 불교를 장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는 불교 국가다. 왜냐하면 왕들도 모두 이렇게 불교를 장려했기 때문인데요. 자, 뒤를 이어서 미음으로 넘어가면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기금도 마련하게 되는데요. 경제에서도 하겠지만 여기에서 먼저 정리, 재위보를 설치하게 되고요. 또 당시에 왕권을 강화하는 모습으로 외교 관계를 맺기도 하는데요. 자, 송나라와 이때부터 교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읍은 외교 관계 쓰시고요. 어느 나라와 교류를 시작한다? 송나라. 나중에 우리가 경제에서 이 송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 이제 시옷. 자, 이게 중요한데요. 왕권이 강해졌다는 걸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제왕권의 확립이라 했는데 두 가지 표현 밑줄 그을게요. 먼저 공신과 호족 세력을 숙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왕권은 약해졌겠죠. 그래서 이들을 쫓아내고 또 하나 칭제건원. 자신을 황제라 이렇게 칭하라 했고요. 또 중국과 대등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한다?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광종의 노력은 중요하죠. 왕권을 강화하고 호족 세력을 누르기 위한 정책들이고요. 특히 광종의 정책에서 노비양건법, 과거제도, 전제왕권 강화 노력은 시험에도 자주 등장하는 복이니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종의 뒤를 이어서 성종 역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종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유교적 정치 질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요. 자, 당시에 육두품 출신입니다. 통일신라 시대부터 이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건의하게 되고요. 이 시무 28조의 내용은 유교적 정치 이념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종은 중앙 집권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게 되고요. 교재 보면서 정리합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유교적 정치 이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은 유교를 강조하다 보니 불교 행사를 무엇해라?
축소해라. 당시 연등회와 팔관회라 하는 불교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축소 또는 폐지하게 되고, 두 번째는 호족 세력을 통제해야 됩니다. 왕권을 강화하려면. 그래서 누구를 파견하자? 지방관을 파견하자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관리를 파견하기 위한 것, 최승로가 시무 28조에서 건의했죠. 그리고 이제 통치체제를 정비하면서 문벌 귀족 사회를 형성하게 되는데, 성종은 이와 같은 내용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종의 노력, 교재에서 살펴볼게요.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을 등용해서 유교 정치 이념을 실현하게 됩니다. 바로 최승로와 같은 사람이고요. 또 당시에 지방행정 제도를 정비합니다. 12목을 설치해서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고, 향리 제도를 실시해서 지방의 정치를, 그러니까 지방행정을 담당하도록 했는데, 이때 향리들은 호족이었어요. 그래서 호족을 향리로 편제하게 되고요. 유학교육을 진흥시키는 방법으로 국자감과 향교를 설치하고 박사제도와 과거제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종의 이러한 노력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였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화면에서 내용을 하나 살펴볼게요. 이게 바로 최승로의 시무 28조인데요.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근본이라면, 유교를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유교로 다스려야 한다. 이것을 강조했고요. 성종의 정치에서 최승로의 시무 28조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중세의 정치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 정비가 중요한데요. 다음에 우리가 근세를 들어가잖아요. 조선시대. 이때 고려와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중세 고려의 통치 체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고려의 정치는 이렇게 비교합니다. 화면을 보면 이성육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발해는 당의 삼성육부를 독자적으로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고려시대는 이 삼성육부를 고칩니다. 그래서 이성육부로 운영하게 되고요. 자, 이성육부에서 각각 어떤 일을 했는지 중요한 기관들은 화면을 통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있고요. 육부로 나뉘어졌다. 그리고 중추원, 어사대, 삼사가 있고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는데, 여기에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고려에만 있는 기구입니다.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칠판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고려시대의 정치에서는 귀족 중심의 정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도병마사 그리고 식목도감인데, 자, 이전까지 통일신라에서 또는 발해에서는 보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자,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어떤 역할을 담당했냐? 자, 우리 교재를 한 장 넘기시면 제목을 따라오시면 되겠죠? 귀족 중심의 정치, 여기에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귀족 합자 회의기구. 그러니까 이들은 누가 모여서 회의하는 거냐? 고위 관직이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무슨 기구다? 회의기구입니다. 자, 그러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 써 있습니다.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이 모여서 여기에서 회의를 하는데요. 자, 먼저 도병마사에서는 중요한 일 중에서 어떤 문제를 논의하냐? 군사 문제 또는 국방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의 밑줄,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임시기구였지만 국정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담당하는 최고 정무기구가 되었다. 그러니까 최고 회의기구가 됐고요. 식목도감은 밑으로 내려가면 써 있습니다. 법의 제정 및 각종 시행. 그러니까 식목도감에서는 법제나 또는 왕실의 격식을 논의하는 회의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고위 관직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기구고, 당시의 고려시대 정치의 특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도병마사, 식목도감 기억하시고요. 또 당시에는
대간제도라고 해서 왕권을 견제하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교재에 정리해 놨는데요. 국왕의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사대의 관원과 중서문화성의 낭관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 낭관은 낭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들이 직위는 낮지만 왕이나 고위 관리들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제약하기도 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보여줬다. 이게 바로 고려시대 정치기구의 특징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방행정으로 갑니다. 자, 지방행정의 정비 과정은 두 가지로 쓸 건데요. 먼저 성종 때 앞에서 살펴봤던 성종입니다. 성종 때 12목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종 때 12목을 설치한 후에 누구를 파견했다고 했죠? 지방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최승로가 건의했잖아. 그리고 현종으로 넘어가면서 사도호부 8목으로 개편했고요. 이제 현종 때 고려시대의 지방행정 제도가 마무리되는데 오도 양계 이렇게 지방행정을 개편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조선시대 하면 여러분 팔도강산이라는 말이 나오죠. 조선시대는 전국을 8도로 나눕니다. 하지만 고려시대에는 5도 그리고 양계가 있었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 양계는 교재 내려가서 지방조직에서도 정리할 수 있는데 요게 적을게요. 양계는 양쪽에 있는 계입니다. 북계와 동계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는 국경지역이에요. 그래서 국경지역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중요하죠? 군사행정구역이라 했고요. 여기에는 병마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계, 북계와 동계가 있고요. 전국은 5도 5개로 나누었다. 그리고 지방 조직으로 내려가서 정리할게요. 자, 먼저 5도는 일반 행정구역입니다. 전국을 5도로 나누었다. 그래서 5도에는 누구를 파견하게 되냐? 우리가 당시에는 안찰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또 파견되는 사람의 이름이 바뀝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양계는 방금 얘기했듯이 병마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자, 5도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전국을 5개로 나누었다면 그 밑에도 행정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 목, 군, 현 뭐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는데 중요한 점 5도 밑에 현이라고 하는 지방행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은 주현과 속현으로 구분하는데 주현이 조금 더 큰 범위고요. 속현이 이제 가장 작은 단위라면 당시에는 어디에만 주현에만 관리를 파견합니다. 주현에만. 그렇다면 교재에 써있죠. 속현에는 관리를 파견하지 않았다. 그런데 주현보다 속현의 수가 더 많았고 속현은 지방관이 없어. 그럼 누구의 지배를 받냐? 주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지방조직의 특징은 모든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했다? 아니죠. 주현까지만 지방관을 파견했고 속현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다. 이 내용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조선시대 가서 바뀝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지방조직 여기까지 정리. 그리고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방금 얘기했듯이 여러분 5도 양계라고 했습니다. 동계와 북계가 있어요. 중요 지역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5도로 나누었는데 부, 목, 군, 현으로 나누되 주현과 속현이 있었고요. 주현까지만 지방관을 파견했다. 그리고 당시에는 특수행정구역들도 있었습니다. 특수행정구역 우리가 교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삼경과 향소, 부곡이 있었는데요. 삼경은 중요한 세 곳입니다. 그래서 밑줄 그을게요. 개경, 서경, 동경. 서경이 바로 평양성입니다. 북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요시했던 곳이고요. 또 향소, 부곡은 특수행정구역으로 만들었다는 것. 여기까지 지방조직 마무리. 이번에는 군사조직으로 넘어갑니다. 자, 군사조직은요. 중앙군과 지방군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앙군은 2군 6위. 자, 중앙군은 여러분 말 그대로 수도와 궁궐을 지키는 애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지방군은
주진군과 주현군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 주진군은 어디에 파견했던 애들이냐? 밑줄 그으세요. 양계. 그러니까 양계는 군사지역이죠. 국경지역을 담당하던 군인들이고요. 지방을 담당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오도를 지키는 애들은 주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제도는 이렇게 정리되는데 교재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주현군은 지방관의 지휘를 받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삼국시대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죠. 지방군은 지방에서 관리가 통제한다고 그 내용으로 연결하시고요. 군사제도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양계에 파견한 것, 주현군에 파견한 것, 이제 농민들로 구성이 돼 있던 주현군 기억하면서 이번에는 과거제도로 넘어갑니다. 자, 고려시대의 관리 임용제도는 역시 조선시대와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데요. 자, 관리를 뽑는 제도가 당시에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광종 때부터 실시한 과거제도가 있었고 또 하나 무시험 특별전형, 일명 오늘날 낙하산이죠. 음서제도가 있었는데 자, 과거의 종류는 무엇이었는지 배워야 됩니다. 교재 볼게요. 과거는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양인이라 하면 여러분 고려시대로 치면은 이제 평민들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애들을 양인 이상이라 부르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과거 제도의 종류가 3개입니다. 자, 첫 번째는 기역의 제술과 그리고 니은은 명경과인데요. 자, 제술과와 명경과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 한다? 문과라고 합니다. 문과 시를 짓거나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시험 보는 건데 이 둘이 문과. 그리고 디귿, 잡과가 있습니다. 자, 잡과는 이제 주로 농민들이 받는데요. 잡과는 잡이 뭐야? 여러 가지를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잡과는 기술직인데 이렇게 종류가 3가지. 그런데 여기에 추가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잡과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고려시대에도 무인, 장군이 될 사람을 뽑았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 고려시대에는 문과는 원칙적으로 실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부터 실시가 돼서 문반, 무반이 나뉘는 것이고요. 고려시대에는 그러면 어떤 시험에 하나 더 있었냐? 교재에 없습니다. 추가해서 적어주세요. 리을이라 적으면 되는데 승과가 있습니다. 승과가 뭐냐? 승려가 되는 시험이에요. 고려는 불교를 강조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승과 시험을 보면 나라의 국사, 왕사가 됩니다.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대각국사 의천, 보조국사 진울, 모두 다 국사, 왕사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데 국가의 승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려시대에는 이렇게 제술과와 명경과를 합친 문과와 기술직을 뽑는 잡과 그리고 승려를 뽑는 승과가 실시됐는데 중요한 점, 무엇은 실시되지 않았다? 묵과는 실시되지 않았다. 정리하시고요. 이렇게 과거를 실시했던 이유는 능력 있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다. 광종의 왕권 강화와 다시 한번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에 관직에 나가는 방법 중에 낙하산이 있었습니다. 음서제도인데요. 자, 음서제도는 먼저 누가 혜택을 누릴 수 있었냐? 5품 이상의 고위 관직에 있는 자녀들입니다. 자, 교재 볼게요. 공신과 종실의 자손 외에 5품 이상의 고관의 자손들은 여기에 밑줄 그읍시다.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직에 나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시험 특별전형. 시험을 안 보는데 아빠 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당시의 음서는 이제 사위까지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위 관직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그만큼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었는데요. 자, 당시에 실제로 이 문벌 귀족들은 음서를 통해서 자손들을
관직에 내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안 대대로 관직을 누리게 되는데 자, 이와 같은 음서제도 고위 관직의 특권으로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고려는 어떤 국가가 되냐? 문벌 귀족이 주도하는 국가가 됩니다. 자, 그 내용은 이제 화면에서 이어가고요. 자, 이번에는 관리 등용 제도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제술과 명경과 문과가 있고요. 음서를 통해서 문관이 됩니다. 문벌 귀족이 된다는 뜻이고 또 잡과는 기술관, 승과 아까 얘기했죠. 교종선과 선종선이라 해서 승관이 되는 건데 당시의 고려시대는 묵과는 실시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무인들은 동네에서 힘 잘 쓰는 애들, 조금 싸움 잘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뽑아다가 씁니다. 그래서 당시에 무인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무신정변 화면에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나온 애들 또 이제 과거를 통해서 관리가 된 사람들도 있겠죠. 이들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 문벌 귀족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문벌 귀족이라는 표현이 어렵죠.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집안 대대로 관직을 차지하고 있다면 가문 대대로 관직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을 바로 문벌 귀족이라 하는데 자, 교재 한 장 넘깁니다. 어떤 사람들이 문벌 귀족이냐? 첫 번째 특징은 지방 호족들이 중앙 관료로 진출한 것입니다. 우리 태조 왕건이 나라를 세웠을 때 호족을 관리로 채용했다 했잖아요. 그 내용이고요. 또 이러한 과정에서 육두풍 계열들도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문벌 귀족이라 하는데 자, 이 문벌 귀족은 어떻게 집안 대대로 관직을 차지하게 됐냐? 첫 번째 방법은 고위 관리로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고위 관리가 되어 중앙 관직 차지. 그 방법은 위에서 얘기했죠. 과거를 통해서 관리가 됐는데 고위 관직까지 승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능력이 있으면 과거를 보겠지만 내 아들이 공부를 못해. 근데 나 5품 이상이야. 그때는 무엇을 이용하냐? 음서. 그래서 과거와 음서를 통해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이 관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와 음서를 통해 관직을 독점. 자, 이들을 그래서 우리는 문벌 귀족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호족이 과거를 통해서 귀족으로 진출했다면 이들이 집안 대대로 관직을 차지해서 문벌 귀족이 된 건데 자, 이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호 달아볼게요. 첫 번째, 정치적 특권인데요. 자, 정치적으로 이들은 과거와 음서를 통해 고위 관직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와 음서. 그런데 특히 음서가 귀족의 특징을 보여주는 제도죠. 아빠 백으로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거잖아. 아무나 못하는 거죠. 높은 관직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 특권인데요. 자, 경제적으로 이들은 과전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등급에 따라서 공음전을 지급받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 이 공음전 5품 이상의 고위 관직에게 주어지는 것인데요. 왜 공음전이 특권이냐? 경제에서 배울 겁니다. 세습 가능. 원래 죽고 나면 국가로부터 받았던 토지를 반납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고려시대에는. 그런데 공음전은 너 고위 관직이잖아. 5품 이상이지? 너 가져. 죽을 때까지 이거 내 땅입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문벌 귀족들은 땅이 많죠.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게 되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 특권인데 자, 어떻게 이들이 고위 관직에 진출하고 가문을 대대로 관직을 물려줄 수 있었을까? 중첩된 혼인관계. 무슨 얘기냐? 자식들을 결혼을 시킬 때도 여러분 뭐 첫눈에 뿅 반해서 너랑 나랑 결혼해가 아니라 당시의 결혼은 가문과 가문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집안끼리 또 왕족과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아버지와 딸,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쭉 연결되는데요. 자,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했던 대표적인 문벌 귀족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이자겸이죠.
자, 이자겸은요, 여러분, 딸을 임금한테 시집을 되게 잘 보냈어요. 그래서 예종과 인종의 장인어른입니다. 그러니까 딸이 되게 예뻤나 봐요. 당시에 이자겸은 경원이 씨인데요. 이 경원이 씨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왕실의 외척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자겸이 욕심이 좀 많았습니다. 적어줄게요. 경원이 씨고 대표적인 왕실의 외척이다. 왕빈의 집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자겸의 욕심은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러니까 왕을 정말 진짜 단순하게 본 거죠. 내 딸 2명이나 왕비가 됐으니까 내가 그 정도의 권력을 차지할 수 있겠다?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인종은 이자겸의 수하죠. 척준경을 매수해서 이자겸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교재에도 적어놨는데 이자겸을 제거하게 되고요. 그 결과 척준경도 이제 당연히 없애버렸겠죠. 이자겸의 난은 실패로 끝났는데 자, 이자겸의 난이 왜 중요하냐? 결과에다가 밑줄 하나만 그을게요. 이자겸의 난은 귀족사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요거 하나 추가합니다. 문벌 귀족사회의 모순이 드러난 거죠.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드러난 것. 왜 이게 문제점이냐? 아니 감히 왕까지 하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로 문벌 귀족의 세력이 컸다는 걸 보여줬지만 결국 실패했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벌 귀족 사회가 흔들리게 되고요. 이후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까지 일어나면서 문벌 귀족 사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여러분 중요한데요. 먼저 우리는 묘청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묘청은 교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묘청에다가 2가지 표현을 쓸게요. 묘청은 과거를 통해서 이제 관리로 진출을 하는 신진 관료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집안 대대로 과거를 봐서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나온 문벌 귀족이 아닌 신진 세력이고요. 또 묘청은 서경파입니다. 서경파, 평양성을 중시하는 애들인데 고구려를 계승하자는 의지가 뚜렷했던 애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묘청은 왜 서경으로 이사가자 주장을 했냐? 교재 읽어볼게요. 이자겸의 난 이후에 왕권은 약해지고 궁궐은 소실됩니다. 그래서 개경 쇠퇴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이고 고려 이제 망했다. 개경, 수도의 기운이 다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된 거다. 그래서 당시에 서경 길지설, 옛날 고구려 땅으로 돌아가자. 이 서경 길지설이 대두하는데 이때 묘청이 이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3가지 주장. 첫 번째, 어디로 가자? 우리 서경으로 갑시다. 서경천도를 주장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자겸이 나서서 금나라와 4대 관계를 맺었거든요. 이자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금나라를 우리가 정벌합시다. 4대 관계는 무슨? 아니 우리가 어떻게 여진을 섬겨? 금나라를 정벌하자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칭제 건원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묘청 혼자 한 건 아니겠죠, 당연히. 묘청과 정지상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서경천도를 주장했지만 실패. 왜 실패했냐? 이 운동을 진압한 사람이 여러분도 알고 있는 김부식입니다. 자, 왕이 시켜서 이제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이 묘청이 이끄는 서경파를 진압하게 되는데요. 자, 김부식은 여러분 또 여기서 정리. 자, 김부식은 개경파입니다. 그리고 묘청과 반대인 문벌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세력이다? 보수 세력이죠. 그래서 일단 묘청과 반대, 그리고 이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실패로 끝났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신채호가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자, 이건데요. 신채호는 이 조선사 연구초라는 책에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2가지로 봤습니다. 낭가와 불교 양가 대 유교의 싸움이다. 그냥 불교와 유교의 싸움이고 국풍 대 한학파, 독립 대 4대, 그리고 또 하나 진보 대 보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전자는 묘청이고요. 후자는 김부식이야. 그러니까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었는데 누가 이겼어? 결국에 김부식이 이겼잖아요. 보수가 이기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까지 이러한 보수적인 사회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채호의 이야기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자료고요. 우리 교재에도 써 있습니다. 포인트에 이 내용 한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김부식의 대립, 묘청과 김부식의 대립 정리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러한 문벌 귀족 사회가 흔들리면서 주도권이 바뀌는 것, 무신정변으로 넘어갑니다. 자, 무신정변은 여러분 1170년인데요. 무신정변으로 어떻게 됐냐? 제목에 써 있죠. 무신정권이 성립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전까지의 집권층은 누구죠? 문벌 귀족입니다. 요거 하나 쓰세요. 그런데 넘어가죠. 누구로? 무신으로. 이 중간에 무슨 사건이 터집니까? 무신정변이 터지는데, 자, 먼저 무신들이 왜 정권을 바꾸려 했냐? 원인부터 살펴볼게요. 교재 확인합니다. 숭문천무정체. 이게 무슨 얘기냐? 문인. 그러니까 문신들은 우대하고요. 무인들은 천하게 대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당시에 무신들은 차별 대우를 받았죠. 무신들에 대한 차별 대우. 일단 과거를 안 본 애들이니까 무시한 거죠. 그리고 또 하급 군인들은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급 군인들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신들이 참고 있었어. 그런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당시에 이제 왕은 의종이었는데요. 왕은 이것을 개혁하려고 했지만 실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문벌 귀족들이 너무 세거든. 안 돼. 그래서 의종이 실정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놀러 가십니다. 보현원에 신하들과 함께 행차를 했는데 여러분도 이제 아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게임을 하다가 나이 어린 문신이 나이 많은 무신을 이제 조금 심하게 했어요. 게임을 하는데 벌을. 그래서 이때 밑에 있던 무신들이 열받죠. 그래서 이 보현원 행차 때 무신들이 정변을 주도하게 되는데 이때 있던 문신들 다 죽여버리고요. 왕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주도권이 넘어가는 무신정변, 정중부와 이의방이 이 사건을 주도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먼저 정중부가 권력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신이잖아요. 싸움 잘하겠죠?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주도권이 여러 번 바뀝니다. 그래서 정중부, 그 다음에 경대승, 그리고 천민 출신입니다. 근데 싸움을 잘했겠죠. 이유민. 으로 넘어가고 이후에 누구? 최충원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이 아는 최씨 정권기, 60년간 4대가 정권을 이끌어가는 최씨 정권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무신 정변이 실패한 건 아닙니다. 성공은 했죠.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으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냐? 결과 3가지. 첫 번째는 써 있습니다. 문신 중심의 귀족 사회에서 관료 체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쓸게요. 저는 지배층 변화. 누구에서 누구로? 문벌 귀족에서 무신으로, 관료 체제로 바뀌게 되고요. 두 번째는 무신들이 지금까지 너무 구박을 받았잖아. 차별 대우를 받았죠? 근데 하루아침에 내가 집권자가 됐어. 그래서 밑줄 그을게요. 무신에 의한 토지 독점이 이루어집니다. 무신에 의한 토지 독점.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백성들의 불만이 커집니다. 반란도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세 번째는 당시에 이제 불교가 발전하게 되는데 조계종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계종 하면 여러분 진울인데요. 이 내용은 문화 파트 가서 정리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했는데 백성들의 삶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전보다 더 가혹한 이제 수탈에 시달렸기 때문인데요. 당시 문신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교재에 적혀 있죠? 김보당의 난, 조위총의 난은 다시 한번 무신정권에 반대하는 이러한 움직임이었고요. 하극상이었던 농민과 천민 반란이 일어나는데, 자, 농민 반란의 대표적인 것은 망이, 망소이의 난이 있습니다. 공주 명학소의 망이, 망소이가 지나친 세금 부과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고요. 또 신분해방을 꿈꾸던 애가 있었는데 최충원의 산업이었던 만적. 그래서 만적이 황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집권자가 될 수 있다 주장했지만 걸렸죠. 사전에 발각이 돼서 멍석말이 당해서 죽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당시에 무신 정권기에는 사회적인 변화가 많았고요. 백성들의 반란도 있었는데 비교적 최씨 정권 기에는 좀 안정을 찾아가게 됩니다. 교재 볼게요. 최씨 정권기는 일단 누가 독재를 합니까? 최씨 정권에서 첫 번째 주도자 최충원입니다. 최충원의 독재 정치. 그래서 민심을 수습하고 반대파를 제거하면서 독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 기구와 경제적 변화, 군사적 기구까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은 여러분 정방과 서방, 교정도감이 모두 다 최씨 정권기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 최충원은 스스로 교정별감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교정도감의 가장 높은 자리가 교정별감인데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서 정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왕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최충원의 세력이 더 컸고요. 이전보다 정치적으로는 안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국가 통치 질서는 오히려 약화됐고요. 무신 정권에서 특히 중요한 인물로 우리는 최충원의 독재 정치 그리고 당시에 만들어졌던 기구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은 여러분 고려의 정치를 살펴봤습니다. 고려 초기의 정치까지 정리했는데 자, 우리가 먼저 정치에서 중요한 것 왕들로 일단 정리를 해봤습니다. 태조와 광종, 성종의 노력 기억하시고요. 또 제도의 변화는 여러분 조선시대와 비교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정리하시고요. 문벌 귀족과 무신으로 권력이 넘어간 사건 무신정변까지 마무리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은 중세 두 번째 이어지는데요. 거란과 여진, 몽골의 싸움은 고려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정리합니다. 교재 먼저 읽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